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IT 모바일 부장 한준호입니다. 오늘도 류균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라이브로 진행되는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 시간입니다.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 방송이 벌써 오늘로 33회째를 맞았습니다. 혐한과 반일 감정이 기승을 부리고 일본의 극우와 한국의 좌파 세력이 민족 감정과 국수주의를 앞세워 첨예하게 부딪히는 시점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 아직도 기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반일과 혐한의 본질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새해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열어가자는 마음으로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예, 교수님,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그 풍수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한중일 관계, 특히 저희들은 이 한일 관계를 담당해서 집중적으로 그간의 현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그 아직 좀 이렇다 할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그 현산 타개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그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혐한과 반일 이것은 사실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다수가 아니죠. 네. 정말 일본의 극우 내지는 일본은 우파 성향이 강한 나라이고 자민당이 그 덕분에 70몇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우파의 나라죠, 일본은. 반면에 우리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그런 대로 이 민주주의 국가를 체제가 들어선 이래 정권을 교대로 맡아가면서 발전시켜온 나라이고 그 가운데 민족주의 같은 것을 앞세운 진보 좌파가 주로 반일, 뭐 식민 지배 청산이라든지 일제 때 그 친일파에 대한 이 견제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또 강경파의 목소리가 원래 크고 네. 그 큰 목소리가 마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중도라든지 또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새로운 일본에 잘 지내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감각 이런 것을 계산에 넣는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아닌 게 아니라 반목과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국으로까지 치닫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그것은 논쟁이고 경쟁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 자체가 파국을 불러일으킬 만한 전체주의 성향은 보이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한동안 제가 솔직히 혐한이 대단히 걱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일본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 혐한 제가 아마도 이 시간 토론을 이야기를 할 때 맨 처음 제가 그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일본 도쿄 서점 대형 서점가에 가면 서적이 혐한 코너가 있어가지고 한국을 무조건 형편없는 나라로 비하하는 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코너. 이것부터 야만스러운 짓이다. 이거는 일본답지 않다. 이런 것부터 걷어내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보면은 그 혐한이 넘치고 넘쳐서 금방 나라가 그냥 한국하고는 등을 돌리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라든지 한국을 좋아하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한일 관계는 수복 국면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관광객들이 서로 오고 가고 왕래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연말이라서 뭐 덕담하자는 것은 아닌데
정말 송구영신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그야말로 묵은 때는 씻어버리고 새해는 좀 새로운 기운으로 한일 관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뭐 풍수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것은 원래 뜻이 그 한일 간에 굳어진 역사의 그 원형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가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씀대로 풍수화의 제목 자체가 한국 바람, 중국 물수, 일본 불화. 어찌 보면 그 나라의 민족성이라고 그럴까 원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것으로 좀 이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 이것은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사하고 멘토로 그게 가까이 모셨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김용훈 한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수학자로 시작해서 책을 정말 쓰신 그 훌륭한 책을 쓰신 김용훈 선생님이 그런 제자를 가지고 한중일의 원형론에 대해서 쓰신 책의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한중일이 각기 바람과 물과 불이라는 원형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 원형적 특질을 잘 이해하고 그 원형적 특질에 의거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호혜적인 관계를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책인데 지금도 저는 이 책을 항상 옆에다 두고 한국 일본 관계에 뭐 있을 때마다 막히는 게 있을 때마다 들여다 봅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요 근래 어떤 텔레비 종합 편성 채널에서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데 풍류대장이라는 제목의 그걸 저는 즐겨보는 시청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풍류라는 것이 뭐냐? 한국 사람의 바람 흐를 유인데 바람이 흐르는 건데 이 풍류가 한국 사람의 멋을 대변하는 멋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도 있는 듯 하지만 차별화되고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멋, 한국 사람만이 느끼는 즐거움 그런 풍류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이 풍류는 우리는 그렇게 그런 멋과 맛을 아는 그런 나라지만은 겨울에 저 만주시 벌판에서 매서운 북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불어오면 이 한국의 부드러운 풍이 견뎌낼 재간이 없고 남쪽에 저 태평양 쪽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로 파고드는 태풍 이런 바람이 한반도에 상륙을 하게 되면 또 한반도의 부드러운 바람은 맥을 못 추게 돼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의 지정학이구나.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한반도 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멋과 그 흐름이 있는 그런 우리의 독창성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주변에 양대 강국이 나름대로 존재해가지고 끊임없이 한국에 근데 저쪽은 중국은 물이란 말이야. 물이다 보니까 뭐든지 다 집어삼키고 말이 없어. 꿀떡 다
수용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이게 중화라는 이름 아래 지금 세계 1대1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제국주의의 한 단면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물로, 반면에 화산과 지진과 천재지변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본을 잘 아시니까 우리 한국에 사는 뭡니까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면 이 노령화된 산맥이어서 산들이 높은 산이 없잖아요. 그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백두산이 2,700m고 남한에서 제일 큰 한라산이 1,900m인데 일본에 가면은 2,000m 이상 짜는 산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뾰족뾰족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화산이 막 터져 나와서 천재가 그리고 계곡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흘러가. 우리는 낮은 산에서 조금씩 흘러내려온 물이 천을 이루고 강을 이뤄서 완만하게 흘러가는 데서 한국의 그 풍류라는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일본은 불같이 천재지변이 뒤끌어가지고 나라를 하다 보니까 일찍이 천재지변에 이기기 위한 시스템 우리는 개인이 그냥 유장하게 서로 즐기면서 흘러가면 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죽어 있는 그런 데서 일본의 시스템이 발전된 것이 사무라이고 그리고 일본은 또 사면이 바다인 섬나라다 보니까 우리는 마을이 촌락이 강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고 그것이 같은 성씨를 쓰는 집성촌으로 해가지고 도덕국가로 가기가 딱 좋았는데 일본은 처음부터 그것이 안 돼요. 마을 태풍이 휩쓸어 가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일찍부터 형성이 돼 보니까 도시를 지키는 도시를 방어하고 도시의 치안과 규율을 담당하는 사무라이 그리고 그 사무라이를 통치하는 번 그것을 통일해서 가는 쇼군 이런 무단의 정치 무인의 정치가 일본에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김용훈 선생께서 해서 그걸 불의 나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형도 차츰 새해부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안이 그 원형하고 어떤 점에서 부합되고 어떤 점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더 넘어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해결 방안이나 개선 방향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바람, 일본은 불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합쳐져 있었던 것이 15,000년 전 전에는 이 동해라는 현해탄이라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형성이 된 저기 대륙으로부터 이렇게 이주해온 들이 나라를 자리를 잡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일본의 줄문토기 시대, 야오이 시대, 야오이 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일본에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런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거의 사실은 궤를 같이 하면서 일본이 있기 전에 외라는 나라의 그 발생이 그때부터 외라는 나라가 나라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때인데 한국으로 치면 그것이 삼국시대에 해당되거든요. 그 적어도 지금부터 1,300~400년 전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역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런 것을 돌이켜 보면 하나하나 역사 끄집어내서 보면은 지금 이런 배경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한테 귀감이 되고 우리한테 가르침이 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하나 더듬어 볼까 합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새해부터는 좀 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지금 한일 간에 얽힌 현안이나 이 과거사 문제, 인과관계를 비교하면서 이 한일미래 실타래를 풀어가는 쪽으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선 그 혐한과 반일의 정체부터 좀 껍질을 벗겨 가보았으면 합니다. 교수님 의견 좀 들려주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오그라 기조 교수의 얘기를 빌려서 혐한의 정체를 좀 더듬어 봤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 오그라 기조 교수의 말을 빌리면 일본 사람들이 혐한 감정을 몇 가지로 그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크게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과거 역사 인식이거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그 야오이 시대가 끝나고 외라는 그 부족이 형성이 돼가지고 나라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륙으로부터 한반도로 건너온 문화를 우리가 일본에게 전해줬다. 근데 일본은 그것을 거의 학자들은 인정하는데 일본 정치가나 국민 여론은 그 인정하기를 싫어하지요. 그 뭐 일본의 제 견해에서 본다면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고 인정해라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인정을 못했는가? 그것이 지금 일본 우파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국수주의적 일본 최고다 하는 것을 지금 일본이 G7 등에 올라가 가지고 30년 동안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국수주의적 일본이 최고다 하는 그런 자기 교만에 빠진 뒤로부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 역사 인식에 관해서도 일본과 한국이 동떨어지고 우리도 사실 삼국시대 때 불교를 전해줬다. 뭐 이도를 대신 해가지고 일본의 가다카나의 그 시초가 됐다. 뭐 등등의 그것은 증명이 되어봤자 그게 지금에서 내세울 무슨 필요조차 없는 과거사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사실은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특히 식민통치라든지 임진왜라든지 얼토당토한 우리가 도저히 감정적으로 국민 정서를 수용할 수 없는 침략을 당한 그에 대한 반일 감정 그 컴플렉스가 더 과장되게 일본을 우리가 한때 뭐든지 가르쳐줬다. 이런 식의 이것은 반일 감정의 또 다른 컴플렉스의 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런 과거사에 있어서 언제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가 시작되어 있고 언제부터 혐한 문제가 반일 감정이 심각해졌는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는 것이 상당히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또 그렇고 해결하는 방법도 될 것이고 미래를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과거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혐한 문제, 반일 감정 이런 것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혐한이 한국에 대한 무시, 한국은 못 살고 한국은 작고 볼품이 없다. 이런 멸시의 감정이 혐한의 밑바닥에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다시 과거의 중국을 모시던 4대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불쾌한 감정도 있다고. 왜? 자기네들 딴에는 이 한국의 많은 이 시장 경제 베네핏을 베풀어 갖고 한국이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일본식 그 우월 의식 그 있는데 지금 한국이 일본을 더 이상 당신들하고 거래 안 해. 우리 중국하고 하면 돼. 실제로 경제는 중국하고 훨씬 더 압도적으로 시장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 거.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한국의 그 발전이 일본한테 수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의 반일 감정은 사실은 저는 우리의 반일 감정은 아주 상대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대국에 대한 우리보다 강하고 큰 나라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버텨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도덕은 우리가 앞선 나라야.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 걸핏하면 뒤에다가 욕을 하나 갖다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의 프라이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그런 불리한 위치에 놓여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근원이 되고 약이 돼서 지금 21세기 한국은 전혀 다른 지위 스테이터스를 확보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일 감정이란 것은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상대가 더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컴플렉스를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새롭게 접근해 나갈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결국은 흐르는 강물의 시작이 있듯이 한일 간의 꼬인 역사의 실마리도 역사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새해부터 현안과 그런 역사의 상황,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좀 대비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한국과 일본의 얽히고 설킨 역사는 중국 못지않게 아주 긴밀하거든요. 삼국시대 때부터 일본의 외, 그 당시의 외는 확실히 서기 그러니까 AD 300년, AD 4세기 정도 때부터 교류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외는 가장 교류가 많았던 지역이 지금 한반도에서 보면은 결정적으로 교류가 넓었던 데서는 백제였고 두 번째는 가야였습니다. 가야가 일본한테 영향을 끼친 것은 일본이 철이 생산되기 전에 가야가 한반도에서 철의 집산지였습니다. 저 북쪽은 아직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은 미개발, 그 오랑캐 여진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물산이 일어났던 데는 남쪽에 지금 가야 이전에는 변한 신라는 진한을 통합해서 신라가 됐고 변한은 가야로 넘었고 백제는 마한을 통합해서 백제가 됐는데 일본과 그러니까 외와 변한 외와 백제 이 관계가 한일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
김용훈 선생의 풍수화 책을 제가 좀 인용해 가면서 네.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는 다시 2022년 새해에 다시 좀 재미있는 좀 이야기거리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